해당 장면에서 카메라가 백악관 브리핑을 중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기자들이 예측 가능한 답변을 기록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공개된 것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쇼였다. 불만의 목소리, 터무니없는 비교, 그리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비슨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 앞에 서 있는 듯 보였고 각 단어마다 명확함보다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정부가 권위와 안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약함과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레빗은 첫 마디에서부터 언론이 트럼프를 음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언론 매체가 트럼프를 무너뜨리려는 비밀스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당파적 집회에서 연설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그녀의 말투는 정부의 권위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처럼 보였다. 백악관은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 감정의 고백을 하는 임시적인 장소가 된 듯했다. 대부분의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에게 트럼프는 러시아 앞에서 복종하고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약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레비슨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나 논리를 제시하는 대신 피해자의 이야기와 과장된 주장을 내세웠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부으며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레빗은 계속해서 좌파 언론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이 실패자들에 불과하고 비판자들이 지난 전쟁에 연루된 공모자라고 주장했다. 그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그 평화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지도력 덕분에 유불개의 세계적 분쟁이 7개월 만에 종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는 마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내던져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설명이나 증거는 전혀 없었다. 큰 발표는 결국 방송 중에 드러난 속임수처럼 보였다. 이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몇몇 기자들이 서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텔레비전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진짜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충성심을 요구하는 선전 기계의 또 다른 부속품에 불과한 것일까? 이 장면은 공식적인 담론과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현실 사이의 미세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위협 속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 각 답변을 할 때마다 레빗은 더 많은 모순에 빠져들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위대함을 말하며 그가 모든 세계 지도자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며 재앙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깊은 불만, 거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마치 정부가 성과를 제시하는 것보다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불일치는 전체 브리핑의 중심이 되었다. 승리를 주장하려는 내러티브는 마치 잘 숨겨진 한탄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레빗이 언론을 적으로 지목할 때마다 정부와 사회 사이에 일종의 전쟁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 모든 질문이 배신으로 해석되는 전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더 깊은 질문을 일으켰다. 백악관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브리핑은 사실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징적 전투의 장으로 변해갔다. 진실보다는 슬로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이 상황에서 관객들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으며 그가 이루어낸 업적을 폄하하려는 글로벌 캠페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히려 정부가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이 공격적인 반응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 모습은 자신감을 주기보다는 불안과 고립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단 없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레빗은 말을 이어갔다. 명확함 없이 거의 즉흥적인 변명처럼 보였다. 역사적, 존경, 지도력 같은 단어를 반복했지만 그 모든 형용사는 현실에 맞지 않게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이 불일치는 현실의 사실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선언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의심과 불신이 생겨났다. 이 시점에서 이 브리핑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징후처럼 보였다. 만약 공식 대변인조차도 이렇다면 이는 행정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 권력이 지속적으로 말로만 강조되고 행동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은 강하게 제기되었다. 우리는 권위의 시연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약함의 고백을 보고 있는 것일까? 레빗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정부가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둘러싼 거울 속에서 커 보이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장면이 일반 시민, 특히 40대나 50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일을 마친 후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보자. 평생 동안 제도와 외교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진지함을 믿어왔던 이 관객은 이제 개인적인 구원의 욕망으로 역사 전체가 단순화되는 모습을 당황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과 평화의 협상이 개인적인 영적 불안과 결합된 사람에게서 어떤 형태의 국제적인 안보가 나올 수 있을까? 전쟁과 휴전의 생사결정이 전략적 논리가 아닌 저 너머에 대한 개인적인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충격은 특히 30대에서 65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던 시대를 떠올리면 더 깊어진다. 그들은 대통령이 중량감 있는 인물이었다는 시대를 경험했다. 그들과 의견이 달라도 그들의 말에는 제도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냉전 시대를 살아온 세대, 베를린 장벽 붕괴를 목격한 세대, 또는 21세기 11월 21일에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대통령의 말은 거의 의식적인 권력을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이 관객들은 백악관이 역사적인 결정을 개인적인 신앙의 설교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제협정이 어떻게 종교적인 약속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을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 특히 자신과 일상생활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더욱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강대국 간의 균형을 설명했던 역사 선생님은 이제 그 균형이 트럼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아이디어로 축소되는 것을 보고 있다. 또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거친 작업 환경을 경험한 은퇴자는 정치 권력을 멀리 있지만 진지하게 여겨왔고 이제 그 정치가 일종의 영적 연극으로 취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현실과의 단절감은 너무 강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발언이 공동체 신뢰를 어떻게 갉아먹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가 아무리 멀게 느껴져도 그것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료품 가격, 고용 안정성, 여행 비용, 그리고 자녀와 손자가 군복을 입고 먼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평화처럼 만약 공직자가 대통령이 천국에 가기 위해 평화협정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면 남는 것은 불신뿐이다. 우리의 삶은 정부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구속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꾸며진 연극에 불과한 것일까? 여기서 세대를 초월한 질문이 생긴다.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갈등을 수백만 명의 공동체 삶과 혼동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 경제 위기와 임금 삭감을 겪었고 자녀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영적 자만과 정치적 권력의 결합은 단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그것은 공공의 복지를 한 남자의 양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래의 화폐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간 깨진 약속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경향이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이 장면이 그렇게 불쾌감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확고해야 할 정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캐롤라인 레빗이 진지하게 트럼프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정치,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어색한 말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증상이었다.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혼동하는 지도력의 문제였다. 결국 이 브리핑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의 이동이었다. 정치의 논리가 선전의 논리로 대체되었고 그 선전은 다시 영적 수사학으로 오염되었다. 이 혼합은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논쟁을 합리적 영역에서 벗어나 믿음의 영역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 구원의 약속으로 전 세계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직접 명령을 듣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예산 수치를 논의하려는 것과 같다. 만약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각 발언이 전 세계에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기억하면 된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적 계산을 바꾼다. 그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한 정부가 100만 명의 눈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이미지다.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의 현재 발언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성격 형성, 어린 시절, 그의 집착, 패배를 대하는 방식, 권력과 공적 이미지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진핑과 같은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엄격한 규율,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위 구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전기 속으로의 몰입은 단지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다. 결국 2025년에 내린 결정은 수십 년 전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트라우마, 야망, 그리고 개인적인 전략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모순과 선택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리핑은 계속 진행되었고 캐롤라인 레빗의 답변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가장 드러난 순간은 레빗이 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였다. 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앞에서 스피커로 응답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였지만 그 답변은 깊은 괴리를 열었다. 레빗은 결정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았고 전략적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공격했다. 이 행동은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너무나 약해져서 외교적 예절조차도 언론과의 또 다른 전투로 바꿔놓았다. 이때 많은 시청자들이 집에서 이를 지켜보며 불안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명확함 대신 경멸을, 답변 대신 공격을 받았다. 정부가 정당한 질문을 모욕으로 취급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투명성의 지속적인 부정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푸틴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변인이 기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공격을 지속하는 권력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고조된 상황이 벌어졌다.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가 단 7개월 만에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숫자는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제시되었지만 날짜나 장소,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없었다. 30대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주장하는 태도였다. 공식 대변인이 자신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상상 속의 이야기로 사실을 대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순간 이 브리핑은 더 이상 국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연출로 변했다.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성을 쌓으려는 시도였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수사가 실체를 대신할 때, 슬로건이 사실을 대신할 때, 숫자가 장식으로 사용되고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공공의 신뢰는 무엇으로 남게 될까? 아마도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약속을 제공하지만 실제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 상사나 권위자들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감정은 비슷했다. 명령을 따르라는 요구만 있고 설명은 없는 상태에 갇혀 있는 느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레빗이 푸틴이 트럼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을 때였다. 마치 국제 외교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아동적인 해석이었고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경쟁을 수십 년간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처럼 들렸다. 정말로 누군가 푸틴 같은 지도자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보를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주장이 단지 적대적인 인물조차도 존경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트럼프를 그려내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일까? 브리핑이 진행됨에 따라 또 다른 숨은 갈등이 드러났다. 트럼프를 평화의 조정자로 묘사하려는 노력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보이지 않는 협정들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의문이 커졌다. 실제로 사회에 어떤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 문서, 조약, 서명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청중은 단지 발언, 과장된 선언, 그리고 비판자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 증거가 아니라 말로 대체되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분위기는 불신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키웠다. 왜냐하면 정부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선언만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뒤에 더 어두운 가능성이 열린다. 바로 거짓말을 공식적인 도구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50대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여러 정부의 전환을 겪으며 스캔들과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 나치근 패턴에 대한 무게를 느꼈을 것이다. 권위는 사실의 복잡성을 직면하기보다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취할 때 결국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마도 이 장면이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확고해야 할 정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캐롤라인 레빗이 트럼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신앙과 정치,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어색한 말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증상이었다.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혼동하는 지도력의 문제였다. 결국 이 브리핑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의 이동이었다. 정치의 논리가 선전의 논리로 대체되었고 그 선전은 다시 영적 수사학으로 오염되었다. 이 혼합은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논쟁을 합리적 영역에서 벗어나 믿음의 영역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 구원의 약속으로 전 세계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직접 명령을 듣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예산 수치를 논의하려는 것과 같다. 만약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각 발언이 전 세계에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기억하면 된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적 계산을 바꾼다. 그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한 정부가 100만 명의 눈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이미지다.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의 현재 발언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성격 형성, 어린 시절, 그의 집착, 패배를 대하는 방식, 권력과 공적 이미지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진핑과 같은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엄격한 규율,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위 구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기 속으로의 몰입은 단지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다. 결국 2025년에 내린 결정은 수십 년 전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트라우마, 야망, 그리고 개인적인 전략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모순과 선택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연설은 군사적인 무게를 얻었다. 위협적인 무게가 연극적인 연출과 맞지 않는 듯했다. 세대의 전함과 4,000명의 해병대가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천둥처럼 떨어졌다. 단지 비유나 선전이 아니라 실제 배와 실제 병력이 혼란에 빠진 국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정당화는 마치 잘못 쓴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다. 마약 밀매를 막고 범죄자로 간주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목적. 과연 누가 군인들을 보내는 이유가 마약 밀매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역사상 많은 갈등이 단순화된 정당화로 시작되었고 그 이면에 더 큰 야망들이 숨어 있었다. 이 장면의 긴장은 단순히 발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캐롤라인 레빗이 모든 권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한편 트럼프가 다시 한번 평화의 영웅으로 자신을 칭송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논리는 역설적이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그 후에 그 힘의 시연이 안정성을 가져왔다고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죽음의 위험을 정치적 도구로 바꾸는 연설에 어떻게 신뢰를 둘 수 있을까? 군인들이 진정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외교적 승리를 연출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승리가 나올 수 있을까? 가장 불안한 점은 이 발언이 미국 전역의 평범한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이 상자에 넣어둔 훈장을 가지고 있는 집, 어디로 보내질지 모른 채 18살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동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촌이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식탁에서 나누는 부모들이 있는 곳에서 4,000명의 군인이 외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발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가정에 직접적인 위협이었고 그들은 먼 곳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이 브리핑을 들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에 보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 시점에서 브리핑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몸과 운명을 조작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경고가 되었다. 레빗은 자신감 넘치는 톤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마약 밀매 카르텔처럼 말하며 전체 국가를 범죄의 풍자처럼 축소시켰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단순화가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부 전체를 절대적인 적으로 만들면 차단, 폭격, 침공과 같은 행동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그 질문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들려왔다. 질서의 약속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각 문장이 나올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다. 이제는 베네수엘라 문제만이 아니라
왜곡된 외교 정책 논리가 문제가 되었다. 외교와 전략을 결합해야 할 내러티브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의해 삼켜졌고 세상은 마치 어린이용 무대처럼 단순화되었다. 선과 악으로만 나누어지고 대통령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비극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단순화는 분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결정이 뒤에서 내려지면서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 연설에서 가장 잔인한 점은 평화라는 단어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평화는 대화의 결과가 아니라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 레빗이 트럼프가 모든 권력 수단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할 때 그녀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폭탄, 총기, 베가 대통령이 승리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침공의 그림자 아래서 만들어진 평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사이 브리핑 밖에서 반응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아이러니와 두려움을 섞어가며 댓글을 달았다. 일부는 트럼프의 캠페인 공약을 기억하며 해외 군사 존재를 줄이겠다고 말했던 글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은 최근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장례식 이미지를 떠올리며 각 댓글은 분열을 드러냈다. 여전히 힘을 해결책으로 믿는 이들과 힘이 단지 반복된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것은 단지 베네수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약이나 마두로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백악관이 이날 세계에 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구세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변인이 주저함 없이 정부가 인텔과 같은 기술 및 제조 대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장면은 더 이상 외교 정책이나 불가능한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간 생활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점유하는 문제였다. 발표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레빗은 연방 자원이 반대급부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러티브는 명확했다. 백악관은 단지 전략적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부를 소유하려 했다. 그것도 상징적인 비율이 아닌 중요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채로. 자연스럽게 제기된 질문은 이렇다. 정부가 주주 옆에 앉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과 국가 권력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이 발표는 미국이 항상 기업 가정신의 신화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세워온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다가왔다. 국경시대부터 시작해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산업이 떠오르고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미국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그늘 없이 자라날 수 있는 땅으로 세계에 자신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트럼프의 대변인이 이 논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투자의 대부분으로 삼아온 60대의 작은 투자자가 정부의 일부가 된 자신의 주식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것은 더 이상 시장의 위험, 금리 변동, 국제적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게임의 규칙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회사들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독립적인 재정적 꿈을 키워온 수많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공장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뉴스는 특별한 무게를 지녔다.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40대의 노동자가 휴게실 TV에서 정부가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발표를 듣는다면 그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약속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기업의 결정이 정치적인 검열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그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이게 바로 다른 국가들에서 중요한 산업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팔이 된 이유 아닐까? 레빗의 말은 공화당의 역사적인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10년 동안 이 당은 자유시장을 교리로 옹호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비판했고 규제 제한을 공격했으며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반대 세력을 위협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도력 아래 그 선을 넘는 일이 거침없이 일어났고 이제는 과거에 정부의 개입을 외치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이를 승인하고 있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유시장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 정부가 자유를 상징하는 기업들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무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였다. 통제가 아닌 혁신으로. 캐롤라인 레빗은 앞으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하며 마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점유였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식민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불안하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 중 일부를 사들여서 내부에서 그들의 의도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에 관한 것이다. 자녀의 학비를 위해 저축하는 50대의 어머니, 배당금에 의존하는 퇴직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30대의 젊은이들.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는 큰 기술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들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맡겠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안정성이 불확실해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러니를 더한다. 레빗은 납세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그 반대였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그 책임은 그 자체로 민간 기업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결정, 모든 위기, 모든 시장 실패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만약 회사가 실수를 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비용은 평범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들은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말이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패러독스 아닐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개인 주도적인 모델로서 세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연설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없었고 항의도 없었으며 오직 모든 것이 더 큰 연극의 일환이라는 느낌만이 있었다. 모든 제스처는 트럼프를 최고의 협상가로 비추기 위해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수백만 명이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바리케이드도 격렬한 반대의 연설도 의미 있는 저항도 없었다. 그저 트럼프가 좋다고 말하니 그러면 그것이 맞겠지라는 식의 체념과 수용만이 있었다. 이 수용은 단지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였다. 깨어지지 않는 약속에 지친 사회는 위험한 전통의 파괴라도 새로움으로 간주하며 그 어떤 것이든 붙잡으려 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은 목소리를 높여 정부가 인텔과 같은 기술 및 제조 대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장면은 더 이상 외교 정책이나 불가능한 동맹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민간 생활의 전면적인 부분을 정부가 점유하려는 문제였다. 발표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레빗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연방 자원이 반대급부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러티브는 명확했다. 백악관은 단지 전략적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부를 소유하려 했다. 그것도 상징적인 비율이 아닌 중요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채로. 자연스럽게 제기된 질문은 이렇다. 정부가 주주 옆에 앉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과 국가 권력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이 발표는 미국이 항상 기업 가정신의 신화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세워온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다가왔다. 국경시대부터 시작해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산업이 떠오르고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미국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그늘 없이 자라날 수 있는 땅으로 세계에 자신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트럼프의 대변인이 이 논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투자의 대부분으로 삼아온 60대의 작은 투자자가 정부의 일부가 된 자신의 주식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것은 더 이상 시장의 위험, 금리 변동, 국제적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게임의 규칙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회사들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독립적인 재정적 꿈을 키워온 수많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공장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뉴스는 특별한 무게를 지녔다.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40대의 노동자가 휴게실 TV에서 정부가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발표를 듣는다면 그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약속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기업의 결정이 정치적인 검열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그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이게 바로 다른 국가들에서 중요한 산업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발휘된 이유 아닐까? 레빗의 말은 공화당의 역사적인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수십 년 동안 이 당은 자유시장을 교리로 옹호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비판했고 규제 제한을 공격했으며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반대 세력을 위협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도력 아래 그 선을 넘는 일이 거침없이 일어났고 이제는 과거에 정부의 개입을 외치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이를 승인하고 있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유시장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 정부가 자유를 상징하는 기업들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무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였다. 통제가 아닌 혁신으로 캐롤라인 레빗은 앞으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하며 마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점유였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식민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불안하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 중 일부를 사들여서 내부에서 그들의 의도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에 관한 것이다. 자녀의 학비를 위해 저축하는 50대의 어머니, 배당금에 의존하는 퇴직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30대의 젊은이들.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는 큰 기술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들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맡겠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안정성이 불확실해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러니를 더한다. 레빗은 납세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그 반대였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그 책임은 그 자체로 민간 기업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결정, 모든 위기, 모든 시장 실패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만약 회사가 실수를 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비용은 평범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들은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말이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패러독스 아닐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개인 주도적인 모델로서 세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연설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없었고 항의도 없었으며 오직 모든 것이 더 큰 연극의 일환이라는 느낌만이 있었다. 모든 제스처는 트럼프를 최고의 협상가로 비추기 위해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수백만 명이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바리케이드도, 격렬한 반대의 연설도, 의미 있는 저항도 없었다. 그저 트럼프가 좋다고 말하니 그러면 그것이 맞겠지 라는 식의 체념과 수용만이 있었다. 이 수용은 단지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였다. 깨어지지 않는 약속에 지친 사회는 위험한 전통의 파괴라도 새로움으로 간주하며 그 어떤 것이든 붙잡으려 했다.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불이 꺼지지만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바로 이 질문들이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미래는 단지 권력자들의 연설 결과만이 아니라 그 연설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과 그들이 그 말들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 각자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내일의 한 조각을 만든다. 아마도 이 순간의 가장 큰 교훈은 이럴 것이다. 단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은 또한 이해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폰 앞에서 들려지는 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브리핑의 순간을 넘어서 오늘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을 진 이들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백악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것을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바꿨는지 알아야 한다. 시진핑을 이해하려면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구축한 아들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집착, 실패, 그리고 전략들이 녹아있고 그것이 오늘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준다. 현재의 정치적 움직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특별한 전자책이 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며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초대를 남긴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을 일으켰다면 정치, 권력, 그리고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면 채널에 구독해달라. 댓글을 남기고 의견을 나누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달라. 당신의 참여는 이 분석을 진짜 논의로, 필수적인 대화로, 더 깊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커뮤니티로 바꿔준다. 각 단어와 각 반성을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다. 다음 콘텐츠는 이미 준비 중이며 그것이 공개될 때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에 대해 반성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역사는 멈추지 않고 우리도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